전국의 신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 1월 13일에 경찰 승진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설하는데요. 먼저 우리 승진을 준비하셨던 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저런 걸 했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승진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존경스럽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끝나고 제 시간 쪼개가 잠 못 자면서 공부하고 육아에 시달리면서도 공부를 했던 거 정말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이번 시험 문제는 아마 제가 승진 문제를 한번 10여 년 이상 쭉 봐봤는데 아마 난이도상으로는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근데 까다롭게 나왔다라는 게 전혀 생뚱맞은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봤던 내용에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외적인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잡고 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틀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틀렸던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득점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형사송법 같은 경우에 한 2문제 정도가 아주 고득점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4-5문제까지도 충분히 한 5문제까지도 고득점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하신 분들이 조금 좀 각성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문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승진 시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하는 건데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서 좀 서운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고 어쨌든 뭐 시험에서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뭐 조금씩 뭐 안 좋던지 좋던지 어쨌든 다 고생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이제 진도가 이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형사소송법이 이제 목차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서론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주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사 파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 파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증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재판도 있겠고 재판 등이라고 쓰죠. 너무 목차가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서론이 2문제가 나왔어요. 서론 문제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순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복합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서론에 2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체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지엽적인 이론들이죠. 근데 이 부분이 2문제가 나왔다는 게 조금 특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몇 문제가 나왔느냐? 14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비중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소제기가 공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판에서 한 5문제, 이 정도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에서 12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자,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파트가 어디예요? 수사하고 증거겠죠? 여기서 몇 문제? 26문제가 나왔습니다. 26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이후를 통해서, 여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 그 다음에 뭐죠? 비상구제 절차. 그 다음에 특별형사 절차. 특이한 건 상소 파트가 잘 안 나왔어요. 상소 파트가 원래 한 문제 정도가 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왔고 뭐가 나왔어요? 뭐 소년 사건, 그다음에 직결 심판, 배상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신 판례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판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최신 판례가 이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신 판례 특강을 했었죠. 그래서 그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문장들을 보면 똑같이도 나왔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특강이나 이런 데서 좀 나왔던 질문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100형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100형소를 충실하게, 그러니까 책 말고 강의하고 책까지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테마 특강까지 했다라고 하면 다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좀 겸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특강이 아니라 100형소에서 한 35문제 이 정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일단 문제가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멘탈 때문에 점수가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제 알아두시고 그걸
뭐 못 보셔도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잘 보신 분들은 뭐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험이 잘못됐다, 아니면 앞으로 승진을 준비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전형적인 문제를 좀 벗어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평소에 판례나 지문, 판례나 조문들을 평소에 많이 읽는 연습을 좀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과 판례 있죠? 조문과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조문과 판례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많이 읽어보는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만 자꾸 보다 보면 그 지문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문과 판례를 평소에 좀 많이 읽는 그런 노력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강의를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갈 거니까요. 300형소, 200형소, 100형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좀 알아주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는데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형사소송법의 법원, 이념, 구조. 복합적인 얘기네요. 자, 뭡니까? 서론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쭉 이제 보시는데, 뭐, 적법 절차, 뭐, 표현 됐고, 별 얘기 없고요. 두 번째를 가보겠습니다. 되게 쉬웠죠? 자, 형사소송법의 법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헌법은 수사 절차에 대하여 강제수사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있는데, 우리 헌법 12조 1항은 적법 절차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강제수사 법정주의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법원에서 대법원 규칙은 형사절차 법정주의 유일한 예외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형사소송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뭐 조문을 떠나서 보시면 우리 형사소송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원칙. 뭐죠? 당사자주의죠. 그런데 자, 뭐가 됩니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직권주의가 보충적으로 가미가 돼 있죠.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원칙이라는 말을 빼고 당사자주의를 이렇게 근간으로 합니다. 근간으로 하고 직권주의가 가미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혼합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틀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질문이지만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네, 답은 명확한 데 있습니다. 2번. 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김재현 선생님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시험을 볼 때 만약에 정답에 해당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는데 그게 1번에 있어요. 2, 3, 4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시간을 배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번에 정답이 있으니까 3번, 4번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자, 뭐죠?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역시 서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뭐죠? 2, 3, 4번은 전형적인 거예요. 근데 1번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헌법적인 얘기죠. 헌법적인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소추. 소추가 뭐예요? 기소죠, 기소.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그러면 기소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소추. 뭐다? 수사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수사는 가능합니다. 불소추 특권은 수사는 가능하고 단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죠.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그런 취지다. 왜는지 상당히 위험한 질문이죠. 일단 됐고, 그 다음에 2번을 가보면 2번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겹치는 거죠. 그래서 자, 뭐가 됩니까? 소파 사건 있었죠? 소파 사건은 형사소송에는 이제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에서 그 소파 적용 대상자 중에서 뭐죠?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제외가 되는 거였죠. 근데 그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거주했습니다. 왜? 한국인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외모만 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에요? 밥 전날 술 먹으면 콩나물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파 적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은 소급표 금지 원칙인데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에 적용되는 거죠. 절차법인 형사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그 재판할 때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구법이 있는데 그다음에 신법 있어요. 신법이 있는데 이렇게 바뀐 거죠. 재판 중에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신법과 국법이 있는데 그러면 국법 여기에서 진행된 소송행위 이거 무효입니까? 아니죠. 무효가 아니죠. 유효예요. 효력에 영향이 없고 단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하면 된다? 여기서부터는 신법을 적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고 효력에 영향이 없죠.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법 개정 후의 소송행위는 신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자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소급표 금지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뭐 있는데 됐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고 구법에 따라 이미 행한 소송행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이거예요. 유효다 이겁니다. 대신 여기서부터 개정 이후부터는 신법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소송법에는 소급표 금지가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죠. 상식, 여러분들의 형사법적인 상식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됐고. 네 번째, 면책특권 많이 봤죠? 면책특권 어디까지? 일단 조문상으로 따지면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한정한다, 한정하지 않는다? 한정하지 않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수행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보는데, 지금까지 나온 판례는 뭐예요? 기자들에게 미리 원고 배포하는 거였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얘기였고, 그다음에 3번, 이제 고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일단 1번,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 있죠?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된다. 1번 얘기였고, 그다음에 2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질문도 많이 나왔던 건데, 이 사건 있죠?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친고죄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는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조건이 충족된지를 판단해야 되고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논점이 많은 판례인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3번 전형적인 거죠. 고소는 어디에다가 수사기관. 그런데 고소의 취소는 공소 제기 전과 후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까지 됐고 4번도 많이 나왔는데 표현을 좀 바꾼 겁니다. 표현을 바꿨지만 판례의 태도인데 무슨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관적 불가분 있잖아요. 주관적 불가분. 자, 먼저 친고죄 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거죠. 근데 이게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 안 되죠. 여기까지 알죠. 그 판례 분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의가 된 거예요. 뭐냐면 입법의 불비냐 입법자의 결단이냐 이런 거였는데 입법의 불비면 판례가 준용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입법자의 결단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볼까요? 형사소송법이 고소 및 고소 취소에 대하여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처벌, 불원 의사에 대해서 있죠? 처벌, 이건 뭡니까? 대리 규정 있죠? 대리 규정. 주관적 불가분이 아니네요. 착각을 했고 대리 규정. 고소는 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리가 되죠. 그런데 반의사불벌죄는 대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대리 규정이 없는 것이 과연 대리를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냐면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대리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리는 소송행위의 대리는 허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반의사불벌죄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혹시 입법자 이게 입법의 불비냐? 그랬더니 이 규정 없는 것은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법자의 결단. 아시겠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개별 대리가 허용되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자, 고소 있었죠? 그 다음 뭡니까? 재정신청, 변호인 선임, 상소제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고는 안 돼요.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4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쭉 읽어보시면 공정거래법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공정거래법은 무슨 사건이죠? 즉시 고발 사건입니다. 즉시 고발 사건은 뭡니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억범도 들어가 보면 자, 일단 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이 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를 했다. 그러면 그 수사는 위법이냐 있는데 자, 뭐였죠? 자, 일단 친고죄나 즉시고발 사건에서 있었잖아요. 뭐가 있죠?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한 거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위법 아닙니다. 기억번 틀렸죠?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즉시고발 사건의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이 되겠느냐? 적용되면 죄형법정지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이 되죠.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자, 니은번 자,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무슨 얘기냐? 자, 2021년 5월 20일 갑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이후 갑이 2022년도에 쭉 해가지고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의 자 2022년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을 하였더라도 자 20년도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거죠. 객관적 불가분입니다. 자, 객관적 불가분은요. 고소, 고발, 아니면 반의사불벌죄, 자수 다 적용됩니다. 객관적 불가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포괄일죄입니다. 일부만 고발한 거예요. 일부만 고발했어도 뭐가 된다? 전부에 대해서 고발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자 2022년도만 고발했어도 계속해서 했으니까 2020년도 것도 뭐가 될 수가 있다? 고발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리을번 가보면 이게 까다롭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판례 얘기인데 우리 일백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에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라 갑을 고발하였더라도 해당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효력이 부정이 된다 했는데 자, 행정소송하고 형사소송이 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다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을 통해 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고발이 갔습니다. 행정처분은 문제가 없대요. 행정처분이 잘못됐대요. 그럼 취소가 되겠죠. 그렇다고 형사소송에 영향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행정행위하고 이렇게 볼까요? 관련 없어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부정되지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개수 문제가 나왔는데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충분히 풀 수는 있지만 당연히 어려운 문제, 난이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가보시면요. 참고인 조사 있네요. 근데 1번의 답이 보여요. 자, 우리 피의자 신문하고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문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지 안 했으면 규정 없으면 고지 안 해도 위법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진술거부권 관련해가지고 등장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읽어보고 보시면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인데 포인트가 뭐예요? 참고인이죠. 참고인. 그러면 고지받지 않았다면 진술조선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아니죠. 피의자 아닌 자라고 하게 되면 고지 안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나머지 2, 3, 4번 쭉 나와 있는데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최신 판례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참고인 최신 판례가 아니군요. 최신 판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나온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진술서 있죠? 진술서는 똑같은 뭐 얘기들이니까 1번에 정답이 있다는 걸 알아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전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6번.
자, 영장의한 체포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장의한 체포해가지고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자, 어떻게 됩니까? 준칙 규정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준칙이라고 전혀 쫄 건 없고요. 아, 그리고 준칙 문제가 이번에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되게 전형적인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수사, 뭡니까? 보안수사, 송치,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아니고, 전형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까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그 다음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반환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집행 절차 당연한 얘기잖아요. 영장을 집행하시면 반환해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준칙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준칙 35조 1항하고 3항입니다. 그 다음 2번,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배우자가 체포영장의 등본에 교부를 청구하면 등본을 교부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주문이 있습니다. 준칙이에요. 준칙. 그 다음에 3번이 까다롭게 느끼는데 평소에 잘 안 봐요. 이런 질문들을.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체포에서, 자, 뭐로 넘어갑니까? 구속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체포 없이 바로 구속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구속기간을 따집니까? 구속된 날부터. 기간은. 근데 이쪽은 언제? 체포된 날입니다. 그 10일이라는 날짜를 따질 때 체포해서 구속으로 가면 체포된 날이에요. 그 다음 체포 없이 구속이 되면 실제 구속된 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자, 3번 보시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후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구속기간은 피해자를 구속한 날이 아니라 체포한 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됐고, 4번도 그런 표현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건 형사소송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금장소를 함부로 못 바꿔요. 그냥 못 바꾸니까 변경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 내용이다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은 1, 3, 4번은 전형적인 겁니다. 다음 2번이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이제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자, 우리 형사소송법 217조 1항에 가보면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등이 있죠. 21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현행범 체포에 준용한다라고 돼 있느냐? 준용한다는 규정,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게 왜 논의가 되는 거냐면, 영장죄 예외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된 자의 압수수색 검증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 체포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준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영장죄, 여기 포인트는 뭐다? 영장죄 예외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있죠? 8번은 뭐다? 일단 1번이 뻔한 얘기죠. 우리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됐다라고 할 때 당해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것이다.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가 어려운 건 없겠고요. 2번하고 4번이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기피 신청에 관할 규정에 위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죠. 기피 관한 얘기였고, 그다음 만약에 기피 신청으로 정지가 됐잖아요. 그 정지됐을 때 만약에 피고인이 구속돼 있으면 구속기한에서 뺍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3번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형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구속이 아니죠. 형 집행정지는 풀려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형 집행정지라는 건 유죄가 확정돼가지고 지금 수감 중에 있다가 형 집행정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가 된 거예요? 집에 제사가 있다거나, 아니, 초상이 났다거나 이럴 때 장례 치르는 거 있죠? 그럴 때 풀려나요. 잠정적으로 석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잠정적인 석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전형적인 적부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쭉 읽어보시고 3번하고 4번이 아마 좀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법원은 구속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데 석방된 피해자가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구속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자, 뭐가 됩니까?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해자 석방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조인 불출석이 있죠. 그래서 불출석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얘기냐? 우리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해자 석방은 뭐가 됐었습니까? 보통한 거가 가능했죠. 그러니까 적부심에서 기각이나 석방은 불복이 안 돼요. 그죠? 근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해자 석방은 뭐가 된다? 보통한 거예요. 보통한 걸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왜? 보통한 거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4번 맞는 얘기다. 까다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됐고, 다음 10번째로 가보면, 10번째는 이제 복합적인 얘기죠. 뭐냐면, 우리 구속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자, 구속 집행정지는,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피고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되고 피해자도 됩니다. 대신 직권으로 하는 거였죠. 청구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청구가 안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결정과 피해자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의 주체가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왜? 피고인 됐으면 절차의 주체권이 어디로 갔어요? 법원으로 갔죠. 그럼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일 때는 아직 수사 단계잖아요. 그럼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검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까다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1번 가보시면 뭐 이건 전형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는데 2번을 보시면 우리가 보석은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었죠. 그래서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심루, 상해, 도주인. 뭐 종문에 있으니까 이제 보시는데 그거 아니면 다 돼요. 그러면 집행유예 지금 뭐가 됩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적 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째를 가보시면 최신 판례가 하나 끼어 있네요. 그래서 자 1번, 3번, 4번은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껴졌을 텐데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인데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거 형법과 연결되는 거예요. 미개한 공무집행방해죄. 접견교통과 관련해서 미개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변호인이 피해자를 접견할 때 함부로 제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교도관은 이 사람이 변호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미개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 가보시면 중요한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고요. 자, 그래서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 수용자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런 것까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교도관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많이 봤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이제 옳은 지문이라고 하니까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준칙하고 판례하고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1번이 아마 까다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게 왜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근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준칙 얘기입니다.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요.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는 끊고요. 그다음 뒤에 자, 이 경우 압수할 물건은 자, 체크할까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있죠? 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목록을 교부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록을 교부할 때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된다? 개별적으로는 맞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교부해야겠어요? 피해자한테. 아시겠죠? 피해자한테 개별적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자, 피해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최신 판례가 끼어 들어갔죠. 2번하고 4번이 이제 최신 판례죠. 최강욱 의원 사건인데요. 쭉쭉 보시고 1번하고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2번, 4번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 저장 매체 외형적, 객관적 지배 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 저장 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 뭡니까 제3자가 임의대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혐의가 있다고 발견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소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단지 들어있다고 무조건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보면 그 정보 저장 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했는데 민사법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래서 물론 최신 판례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형사법하고 민법은 다른 거예요. 그것만 좀 판단하면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였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로 가보시면은 자 여기도 또 최신 판례가 등장했죠. 그래서 1번은 전형적인 지문이었고 2, 3, 4번이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뭐죠?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가 비밀과 같은 취지가 아니다. 최신 판례에서 계속 언급했던 거죠. 일백경서도 얘기했었고. 자 그다음에 3번, 4번 이제 같은 얘기인데 자 이거 최신 판례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인터넷 개인 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수신 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시청자는 자, 인터넷 개인 방송의 당사자인 수신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취득 체록하는 것은 자 뭡니까? 감청이다 아니다? 아니죠. 공개되지 않은 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비밀 장치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4번 가보면 그래서 A가 근데 비공개 조치를 만약에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쭉 해서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밀 장치를 안 했는데 이걸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해야 되겠죠? 차단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감청이 또 뭐가 된다? 아니다. 그런 취지의 판례죠. 그래서 최신 판례입니다. 3번, 4번 같은 판례 묶어놓고 1번, 2번 최신 판례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가보시면 이제 16번 이제 공판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1번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항상 공판에서 뭐라고 했죠?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사실이 불명확해요. 그럼 막바로 공소기각입니까? 아니죠. 일단 성명을 구한 다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일단 1번 쭉 해가지고 있는데 자 즉시 공소기각 판결. 그게 아니죠. 즉시가 아니고 항상 뭐가 나왔다? 불명확하다. 그러면 자, 성명을 구한 다음 판단하라고 했었죠? 자, 그 이야기가 들어간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주의적 심판 대상, 예비적 심판 대상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 자, 공소장 기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적 기재할 수 있잖아요. 예비적 기재, 택일적 기재. 공소장 기재할 때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재된 것은 어떻게 된다?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가 있는데 1심에서는 이것만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죄. 근데 2심 가서는 이걸 유죄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A를 파기하고 B를 뭐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가 심판 대상이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주의 적용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예비적 공사실만 상소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느냐? 아닙니다. 전부가 심판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 2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다음 3번은 어떤 얘기냐? 우리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법원이 심판하는데 심판 대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느냐? 아니죠. 동일성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불이익을 주는데 바꿀 수 있대요. 안 되죠.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3번까지 틀렸고, 그다음에 4번도 비교적 최신 판례죠. 그래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간인 빠졌다고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빠졌다고 무효가 될 수가 있겠죠. 간인은
2장 이상 있을 때 연속성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것 빠졌다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7번 이제 성명무용 등장했네요. 성명무용.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성명무용 있으면 공소장을 정정하라고 했죠. 정정은 자, 공소장 변경이 아니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안 바꾸면 법원이 뭐 하라고 했어요?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했었죠? 자,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4번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공소장 1번주의도 등장했습니다. 공소장 1번주의인데 읽어보시고, 자, 2번, 3번을 묶으면 되겠죠? 자, 공소장 1번주의 위반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했습니다. 무효니까. 그런데 이 무효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의제기가 있으면 자, 뭡니까? 공소장 1번주 위반이 돼요. 그런데 이의제기가 너무 늦게 됐거나 안 됐어요. 그러면 주장을 못한다라고요. 책론권의 포기로 사자가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 3번을 그래서 읽어봅시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자, 체크할까요? 피고인 측에 유효한 이의제기가 있었더라도 요거 이의제기 했잖아요. 제때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 치유된다? 치유 안 되죠.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었다.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4번인 정답인데 전형적인 것들이죠.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자, 20번 가보시면 20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얘기였죠. 진술거부권. 그래서 자, 기억번은 어떤 얘기입니까?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서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면 진술거부권 침해가 되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면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뻔한 얘기고. 자, 디귿번은 뭡니까? 우리 진술거부권에서 한정합헌 해석이 있었죠. 교통사고 났을 때 신고하라고 했는데 사고의 객관적인 내용만 신고한으로 포함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됐고. 다음 리을번. 자, 어떤 얘기입니까? 자, 진술거부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있는데 여기도 고지하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고지를 만약에 쭉 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고지하라고 규정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어떤 겁니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 이게 있었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도출되지 않는다,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된다. 그래서 막바로 도출되는 거 아닙니다. 대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판례예요. 그래서 규정 없으면 고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고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증거는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맞고 나머지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 21번. 이제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게 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왜냐 공판 절차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은 4가지입니다. 공개주의, 그다음에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그다음에 집중심리주의.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공개주의인데 그런 취지죠. 됐고 두 번째를 가보면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자, 만자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했는데 이 처분권주의가 뭐냐면 민사소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처분권주의는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만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수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다 칩시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만수르 씨가 내가 허위의 소송을 제기했어도 만수르 씨가 이걸 받아주면 저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자, 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형사소송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인 걸로 합시다. 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를 형사소송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주의가 아무리 강해도, 자, 실체 진실을 위해서 처분권주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 21번.
22번이죠. 자, 22번 간이 공판 절차인데, 간이 공판 절차는 뭐다?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을 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하는 건데, 증거 조사, 증거 능력 제한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간주가 되고, 그런 건데, 미수증이나 자백 배제 법칙이나 자백의 보강 법칙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자백 배제 법칙 나와 있죠? 틀렸다. 이건 전형적인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 23번 국민참여재판 있죠? 자, 정답으로 가보면 3번 있어요. 자, 국민참여재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피고인의 의사예요. 피고인이 안 받겠다면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사확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낸 사람은 그 뜻을 번복할 수 없느냐? 판례가 뭐라고 하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뜻을 번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24번 증거네요. 증거에 최신 판례가 좀 등장했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쭉 보시면 일단 2번이 답이 되겠죠. 1번 뭡니까? 증거 엄격 쭉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 뭐다? 유죄 인정 자료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번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자 뭡니까? 공모 공동정범 있죠? 이런 거 공모관계 다 뭡니까? 엄격한 증명이죠. 자 그리고 3번 형법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인과관계 있죠? 인과관계. 자 우리가 인과관계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어요? 엄격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로운 증명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일단 과실이 있고, 과실은 다 결과범위니까 과실과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데, 그 인과관계를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엄격한 증명. 그런 취지입니다. 됐고, 네 번째. 자, 뭐다? 친고죄, 즉시고발사건, 반사부벌죄 다 뭡니까? 소송 조건이죠. 소송법적 사실은 다 뭡니까? 자유로운 증명이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 또 역시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3번이 일단 틀린 것이 되겠죠. 검사 동일체 원칙이니까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이 적부심은 11조 아닙니다. 315조죠. 15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 최신 판례가 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로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내용들을 보시는데, 자, 1번 가보면 뭐가 됩니까? 자, 일단 공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공사실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쭉 해가지고 정황 증거도 간접 정황도 안 된다 했는데 간접 정황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문장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게 의심스러우면 누구의 이익이 되죠? 피고인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자, 뭐다? 간접 증거는 있어요. 근데 직접 증거는 없어. 그리고 동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뭔가 동기를 숨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 100%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아니죠. 그래서 100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90 정도를 요구하는 거니까 틀렸다.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7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렵지만 최신 판례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 거였죠. 그래서 일단 기억, 디귿, 리을번 어려운 게 없고, 자, 니은번을 보면 사진 촬영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현필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필긴상. 그래서 쭉 해가지고 있는데, 현필긴상은 어떤 거죠?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긴급성, 그 다음에 상당성을 갖추면 영장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최신 판례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경찰관들이 피고인 가불병의 나이트클럽 내에서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병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공연에 대한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근데 지금 뭐죠? 이제 공연, 어떤 성행위 같은 그런 불법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찍으면 방법 없어요. 찍은 거죠? 적법이다라는 겁니다. 적법.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틀렸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뭐 쭉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고 뭡니까?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맞는 지문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의무성 없는 자백이 있네요. 의무성 없는 자백은 절대적 배제, 위 수준이나 의무성 없습니다. 그러면 증거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배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동의도 안 되고 탄핵 증거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뭐 봤던 그런 일반론적인 얘기로 보여집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29번 자백의 보강 법칙인데 2번이 이제 틀린 질문인데 우리가 보강 증거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자, 중요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 진실성 담보서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일단 1번, 2번은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일단 1번 보면 뭡니까? 자, 목격자가 법정에서 자기가 목격한 거 얘기했습니다. 전문 증거입니까? 아니죠. 경찰관이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증거가 된다. 다음 2번. 전문 증거는 상대적이니까 처음엔 존부였다가 나중에 내용이 문제가 됐어요. 그럼 전부법칙 적용한다. 됐고. 3번. 자, 뭡니까? 당해 사건의 공판주소는 311조가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건의 공판주소는 뭘로 간다고 했죠? 315조로 간다고 했죠? 조문. 그러니까 제가 몇 조인지 외워야 되는 게 311과 315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최신 판례입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주소. 내용 인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온 판례인데 바로 여기서 이것을 누구한테까지 쓸 수가 있느냐? 자, 공범 있죠? 공범에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자 피해자 신문 주소도 포함을 한다. 공범일 땐 다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경하고 검사하고 피신 주소가 이제 해석문이 똑같아졌으니까 똑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공범일 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죠. 답과 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피신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뭐예요? 공범이에요. 그러면 요걸 여기다 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대신 공범 아니면 적용 없어요. 공범 아닌 적용 안 합니다. 적용 안 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31번 가보겠습니다. 31번은 뭐 OX로 커버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니은번을 보면 우리가 검증서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법원 거, 수사기관 거. 근데 법원 거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 거는 작성자의 진정성립이에요. 증거능력 인정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번 맞고 뭐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 진술되지 않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 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대요. 하나도 쓸 데가 없는 거죠.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판례 얘기인데 됐고 그다음에 리을번은 뭐죠? 우리가 전문 증거인지 아닌지는 내용이 문제일 때만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태가 문제가 됐으면 법원이 검증한 거죠. 이런 식의 지문도 313조가 아니라 311조입니다. 311조. 그래서 상태인데 법원이 지금 진술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법원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증 결과는 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 틀렸고요. 일단 미음번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있죠? 이거 313조 3항입니다. 313조 3항. 근데 313조 3항인 감정서는 어떻게 되느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성자의 진정성립. 이렇게 되죠? 근데 부인을 하면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증명 방법에 의해서 대체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취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가볼게요. 전문 진술. 전형적으로 쭉 나왔던 건데 자, 2번하고 3번이, 그러니까 2번도 전형적으로 뒷문장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있고 3번, 2번, 3번이 이제 약간 전형적인 지문이 아니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 진술자가 원 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 진술자가 증언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들을 때 원래 말하던 사람이 잠꼬 자는까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정신이어야 된다. 거기서 끊어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판례인데 그 능력의 유무는 단지 공술자 연력에 의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증언 능력은요. 그런 걸 취하는 게 아닙니다. 왜? 증인은 제한이 없거든요. 어린애도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연령에 의하는 게 아닙니다. 연령에 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3세 3개월도 증언 능력 인정했습니다. 3세 3개월도 증언 능력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 무슨 얘기냐? 316조 2항에서 말하는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 해가지고 뭐가 있죠? 314조하고 316조 2항 해석 똑같잖아, 해석론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엄격하게 가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래서 자 쭉 해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자 원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 314조에서 나왔던 얘기죠. 어린아이가 나 기억 안 나요?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필요성 충족한다 안 한다? 충족한다고 했죠? 그 해석은 똑같이 쓰자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3번 가보겠습니다. 33번도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건데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자, 우리 전자정보 매체에서 출력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한 뭐죠? 문서. 자, 문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를 증거로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일단 먼저 정보 저장 매체에서 출력이 됐으니까 원본, 사본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일성이 이걸 따져야 돼. 첫 번째로 있는 건 동일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는 우리가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내용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전문 증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니까 당연히 전문 법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전문 법칙의 뭐다?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근데 3번을 가보면 자, 쭉 해서 네 번째 줄에 있죠? 다 무결성이 담보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무결성이라는 건 이것만 따진 거예요. 아직 이거 없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판례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아주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을 가보겠습니다. 34번은 어렵진 않은 문제였는데 우리가 디귿번을 잘 못 보던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느껴졌던 겁니다. 자, 근데 니은 뭐다 일단 읽어보시면 자, 일단 기억번 있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자,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죠. 피고인의 명시하는 사에 반하지 않는 증거 동의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해하지 않았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에 증거 동의의 대상은 어떤 거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사본도 증거 동의 당연히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본도 증거 동의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그다음 디귿번은 뭐냐? 자, 증거 동의는 누가 합니까?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 낸 사람은 당연히 이미 자기가 내겠다라고 한 거니까 동의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동의하면 됩니까? 반대쪽 당사자가 동의하면 되는 거죠. 자, 그 취지를 놓고 읽어봅시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경우에 당의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는 그것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이므로 누구의 동의만 얻으면 충분하다? 상대방, 낸 사람까지 동의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냈는데 설마 동의 안 하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넘어가세요. 다음 35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2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다음 36번. 일단 뭐 기본적인 표현들이 쭉 나와 있는데 4번을 가보면 우리가 종국재판과 종국 전 재판이 있죠. 종국 재판은 뭐였습니까? 당의 심급에서 절차가 종결되는 재판이에요. 그리고 종국 전 재판은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건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종국 전?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죄, 무죄,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면소 판결, 관할 위반 판결 이런 것들은 거기서 끝나요. 종국 재판입니다. 관할 위반 판결은 뭐다? 종국 재판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라는 걸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37번 재심인데 전형적입니다. 1번 가보면 우리가 면제가 있었죠? 면제는 어떤 거? 필요적 면제만 되죠. 의무적은 빠졌습니다. 전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1번 틀렸다라는 거 알아주고 그 다음에 자 38번부터 40번까지 이례적입니다. 원래 특별형사 절차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세 문제가 나왔어요. 와 까다롭죠? 다 나왔습니다. 특별형사 절차가. 이런 시험 처음 봤습니다. 자 그래서 38번 보시면 자 일단 1번, 2번 2번을 보시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기사는 어떻게 된다?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지된 날부터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됐고 3번 뭡니까? 자 공소장 일본주의 있죠? 약식 절차나 직결심판 절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조문상 내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나머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 39번은 어려운 건 없죠. 자 1번 보시면 자, 우리가 부정기형 있죠, 부정기형. 부정기형은 어떻게 됩니까?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19세 미만이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정기형 선고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위법이죠. 그죠? 근데 항소했더니 또 그걸 기각시켰어요. 그게 위법이죠. 그래서 1번 틀렸다. 알아주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0번. 배상명은 거의 안 나오던 건데, 나왔네요. 더군다나 적절한 거. 사실상 틀리라고 낸 것 같긴 한데,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뭐냐면, 배상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는 재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식 절차나 직결심판 절차는 공판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죠. 그러니까 배상명령은 못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배상명령은 원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걸 형사소송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채무명의, 즉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상명령 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재판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채무명의 가지고 있다? 배상명령 못합니다. 이미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2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인데 보시면 피고인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합의 내용까지 만약에 파악된 법원은 그걸 배상명령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 네 번째 줄에 있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법원이 모르겠대요. 그러면 모르는데 합의했다고 다 받아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인용하면 안 되고 심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게 전형적인 지문이에요. 그래서 조문인데 이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피해자가 나 증인으로 신문해주세요라는 법원이 신문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배상명령은 신청인이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기각하지 않고요. 그냥 진술 없이 재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4번이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배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를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공판기를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사실상 좀 맞추기는 시간상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충분히 물론 대담하게 풀면 맞출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했는데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을 좀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두실 것은 문제가 좀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 시험 상황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쫄지 않을 정도 여러분들의 수준을 갖추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기본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데요.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그 강의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갈 건데 300형소를 진행을 할 겁니다. 300형소는 이제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기를 충분히 이제 마스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0형소가 이제 들어갈 건데 200형소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들이 너무 넓어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 예상 문제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복합적인 문제집을 좀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00형소가 있죠. 100형소는 이제 최종 정리 교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빠지는 거 없이 뭐 말 그대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케줄로 여러분 진행을 할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시험을 지금 현재 보신 입장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하신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번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우면 김재현 선생님한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김재현 선생님 전화번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죠? 승진 강의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